이 영상의 댓글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아마 10개에서 12개 정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한테 화낼 것 같거든요. 몇 주 전에 저는 지오그라피 바이 제프라는 분이 미국의 주 경계를 다시 디자인하는 영상을 봤어요. 정말 좋은 영상이에요.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도 똑같이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유럽을 대상으로요. 자, 이제 유럽의 국경을 다시 그어봅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어떤 나라가 사라지거나 영토를 합병하거나 잃는 것을 진지하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서쪽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동해 봅시다. 먼저 포르투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세계에서 가장 명확하게 정의된 민족국가 중 하나입니다. 제가 포르투갈 사람이라서 편향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약간은 그렇지만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포르투갈은 일본, 폴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들과 함께 민족국가의 완벽한 예로 자주 소개됩니다. 한 민족이 지배적인 나라들로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민족이 한 나라의 국경 안에 존재하는 캐나다나 벨기에 같은 곳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민족국가는 분열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적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포르투갈이 영토를 잃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르투갈은 1243년경부터 같은 국경을 유지해왔지만 저는 갈리시아를 포르투갈에 추가하면 흥미로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갈리시아에서 갈리시아어와 포르투갈어의 여러 방언을 하나의 언어로 인정하자는 언어운동인 재통합주의라는 작은 운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리시아어는 포르투갈어와 매우 비슷하며 어떤 면에서는 스페인어보다 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느 정도 갈리시아에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또한 갈리시아 내에는 소규모의 독립운동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에 성공한다면 같은 언어권인 포르투갈과의 통합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형제들, 어쩌면 아조레스와 마데이라 같은 포르투갈의 군도들처럼 자치지역의 지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올리벤사를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포르투갈 영토이지만 스페인에 의해 점령되고 통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이 스페인입니다. 갈리시아처럼 다른 스페인 지역들도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하게 진지한 독립운동은 바스크 지방과 카탈루냐입니다. 이 지도에서 저는 유럽의 두세 나라, 바스크와 카탈루냐의 독립을 주기로 했고 발레아레스 제도도 독립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라로서 자립하기에는 너무 작고 제가 알기로는 독립운동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관광객이 많고 다른 작은 섬나라들이 누리는 조건들을 그들도 잠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나코나 안도라처럼 조세 피난처이자 또 다른 소국이 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 시나리오에서도 그 나라들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스페인이 마침내 지브롤터를 다시 합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은 잉글랜드, 이제 식민지 시대는 끝났잖아요. 왜 지중해 한가운데 이런 곳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별로 말이 안 되잖아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스크 지방과 카탈루냐 영토의 일부가 프랑스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쪽에서 약간의 영토를 잃게 되겠죠. 그들에게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봅시다. 먼저 지금은 프랑스의 일부인 코르시카 섬이 있습니다. 코르시카는 오늘날 프랑스령이지만 예전에는 이탈리아령이었습니다. 코르시카에는 예전보다 규모는 작지만 아직도 소규모 독립운동이 있습니다. 코르시카의 경제와 문화는 이탈리아 남부와 비슷하기 때문에 남쪽의 형제인 사르데냐와 합쳐져서 남부 이탈리아가 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지도에서는 이탈리아를 북부와 남부 두 개의 나라로 나누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의 문화는 약간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엄청나게 다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유산과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부는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반면 남부는 더 농촌적이고 농업과 관광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수많은 지역 방언이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언어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유산의 예로는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의 금발 인구 비율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부가 역사적으로 독일,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 등 금발이 더 흔한 유럽의 여러 지역과 교류해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나라를 따로 나누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산마리노와 바티칸은 독립국가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서 프랑스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봅시다.
앞서 말했듯이 프랑스는 완벽한 국민 국가의 또 다른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코르시카를 빼앗기는 것 외에 제가 생각한 다른 두 가지 변화는 벨기에 남부 절반의 합병이었습니다.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살고 있고 프랑스 문화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발로니아, 그리고 브르타뉴의 잠재적인 상실도 있습니다. 브르타뉴는 켈트 유산이 더 강하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브르타뉴는 실제로 코널, 아일랜드, 맨섬, 스코틀랜드, 웨일스와 함께 6 켈트 문화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북쪽을 보면 저는 코널과 맨섬도 독립적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20세기 내내, 특히 그 초반에는 브르타뉴의 독립이나 최소한 프랑스 내에서 더 큰 자치권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은 이 세기 들어서는 다소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브르타뉴의 문화적 민족주의에는 중요한 언어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브르타뉴어와 갈로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어와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유럽이 완전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독립된 브르타뉴가 존재하는 것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자, 이제 지도에서 오늘날 영국의 일부인 켈트계 국가들을 언급했으니 다음으로 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 문화와 민족 또는 국가에 따라 영토를 나누는 시나리오라면 영국의 분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잉글랜드는 독립적으로 남게 되고 코널, 웨일스, 스코틀랜드, 맨섬은 각각 새로운 국가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 공화국에 합병되어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스코틀랜드의 절반은 여전히 독립을 원하고 있습니다. 웨일스에서도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북아일랜드에서는 가톨릭 인구가 점점 우세해지면서 통일도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가 노르웨이에 합류한다는 디테일을 추가했습니다. 이 섬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정부에 대해 종종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노르웨이에 통합해달라고 요구하겠다고 자주 위협하곤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독립을 선언해야 하죠. 왜 하필 노르웨이일까요? 오크니 제도는 실제로 875년에 노르웨이 왕국에 의해 식민지화되고 나중에 합병되었으며 노르드인들이 정착했습니다. 스코틀랜드가 이 섬을 합병한 것은 1472년이 되어서였는데 이는 덴마크의 마가렛과 결혼한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3세에게 신부의 가족이 약속한 지참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노르웨이인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에서 왜 그들을 노르웨이인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스칸디나비아 다른 지역의 변화는 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시나리오에서는 덴마크가 독일에서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을 되찾는 게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덴마크 영토였으며 일부 주민은 여전히 덴마크인입니다. 핀란드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빼앗긴 일부 영토를 되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노르웨이 북부 전역에 분포한 3위족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완전히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란드 제도를 스웨덴에 다시 합병하는 것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서쪽으로 돌아가서 네덜란드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벨기에 남부, 즉 왈로니아를 프랑스에 넘겼으니 벨기에 북부인 플란데론을 네덜란드에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플란데론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이미 네덜란드인과 비슷하기 때문에 벨기에 양쪽 모두의 독립을 제외하면 이런 영토 재분배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인이 많은 작은 국경 지역도 독일에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뤼셀은 애초에 유럽연합의 수도이기 때문에 매우 다문화적인데 그래서 브뤼셀이 일종의 도시국가가 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 흥미로울 것 같네요. 이런 상황에서는 벨기에라는 나라는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ISR 프로덕션즈는 그 사실에 매우 속상해할 것 같네요. 룩셈부르크도 프랑스어와 독일어가 섞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실히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독립이 충분히 타당합니다. 포르투갈 이민자가 많다고 포르투갈에 할당하는 건 편파적일 수 있습니다. 너무 편향된 생각일까요? 아마도요. 사실 룩셈부르크 영토는 예전에 분할되기 전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만으로도 흥미로운 영상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즉, 룩셈부르크가 예전엔 더 크다가 작아졌단 얘기죠. 원하시면 그 주제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스위스도 아무 변화도 없을 또 다른 사례예요. 꽤 완벽한 국민국가의 예이기도 하죠. 언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한쪽은 프랑스어를, 다른 쪽은 독일어를, 또 일부는 로만슈어를 사용하죠. 하지만 공통된 스위스 정체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리히텐슈타인을 합병해 영토를 넓히는 것일 거예요. 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꽤 특이하거든요.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관세 통화 동맹을 맺었으니 정치적 통합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북일과 오스트리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이 재통일되었지만 오늘날에도 동독과 서독 사이에는 여전히 많은 차이점이 남아 있습니다. 동부는 개신교이거나 무신론자인 반면 동부와 특히 남부는 가톨릭 신자가 많습니다. 사실 거의 모든 지표가 이 나라의 양측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선거에서도 완전히 다르게 투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점을 인정하고 어쩌면 두 개의 별도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이 경우 베를린은 완전히 동독 안에 있게 됩니다. 서독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고 남부는 주로 로마 가톨릭 신자가 많으니 오스트리아와 통일할 수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인들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남부 독일인들과 많은 공통된 가치관, 문화유산, 역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서는 세 개의 독일이 생기게 됩니다. 서독, 동독,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포함하는 남독입니다. 동독에게는 폴란드 내에 더 많은 영토를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제국의 옛 국경은 오늘날에도 폴란드 내에 많은 문화적, 정치적 차이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들이 여전히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살던 독일인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현재의 독일 국경 안으로 이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폴란드는 영토의 변화가 없는 또 다른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에서 칼리닝그라드 합병을 주장하지만 제 계획은 다릅니다. 이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로 이루어진 발트 3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칼리닝그라드가 리투아니아에 합병되고 리투아니아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 공국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1차 세계대전 말 실제로 제안된 바 있습니다. 당시엔 독일 괴뢰국이 될 예정이었고 리투아니아 없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만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 동쪽으로부터의 위협이 점점 커질 때 이 세 나라가 힘을 키우기 위해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통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쪽에 대해 말하자면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합병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오늘날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꼭두각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위해 발칸반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영성에서 가장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몰도바가 루마니아에 합병되는 것은 논리적이며 문제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몰도바인은 이미 루마니아인입니다. 몰도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 모두 루마니아인이고 몰도바는 루마니아와 역사와 문화유산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몰도바가 자동으로 EU와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 양측 모두 이 상황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루마니아가 이 영토를 얻는 것과는 달리 루마니아는 헝가리와의 국경에서 약간의 영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트리아농 조약으로 헝가리 영토가 불공정하게 축소돼 수천 명의 헝가리인이 국경 밖에 남았습니다. 대헝가리라는 개념은 터무니없지만 이 헝가리인들이 헝가리 내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일부와 슬로바키아의 일부를 포함하는 약간 더 큰 헝가리가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슬로바키아와 체코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스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는 변함없지만 보스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보스니아에서 레푸블리카 스룹스카가 분리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세르비아 본국에 합병되어 세르비아의 영토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런 영토 확장은 세르비아가 코소보의 분리와 알바니아와의 잠재적 통합까지도 더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르비아로부터의 분리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의 경우에도 변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기 위해 만약 그리스가 유럽 터키를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두라키아의 합병은 20세기 초까지 그리스의 목표였습니다. 옛 수도 이스탄불. 그들에게는 콘스탄티노플을 되찾는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고 여겨져 결국 포기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비현실적이었고 솔직히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들은 오늘날 유럽의 국경과 그것이 어떻게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가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동트라키아를 합병한다면 이 대륙의 이쪽에서 유럽의 국경이 정말 깔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내용에 완전히 동의하는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일부에 동의해도 자기 나라에 대한 변화에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저도 그 점을 이해합니다. 저는 포르투갈 건에만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토를 얻기만 하고 실제로 잃는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직접 후원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거나 무엇보다 채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꼭 가입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무민컵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엔 엄마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다 똑같이 생겼네요. 근데 한 명은 특히 악강처럼 옷을 입었어요.